안녕하세요. 막상 인사를 드리게 되니 굉장히 어색하네요. 우선 저는 30대 후반의 경기도에 살고 있고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잠깐 틈나는 때를 이용해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러다 이곳을 알게 되었네요. 1시간 정도 되는 이곳의 사연을 쭉 읽기에는 무리가 되는 제 생활 패턴임에도 사연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새벽까지 보게 되네요.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저도 이곳 사연자분들 못지않게 속이 답답해지는 사연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더 집중을 하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꺼낼 수 있는 말인데 그 사건 당시만 해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죠. 다른 곳에 설명을 하기에는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잘 믿지 않을 것 같아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다른 곳과 반응이 다를 것 같아 익명을 빌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결혼을 포기하신 채 홀로 오랜 시간 지내오시다가 뒤늦게 만나시게 되어 결혼을 하시게 된 케이스죠. 나이도 많고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아이는 가지지 않기로 결혼 전에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저를 지울 수도 없었던 탓에 두 분은 저를 낳아 기르시기로 하셨죠. 생각하지도 못한 저의 등장에 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준비하실 것이 많았습니다. 평생 두 분께서 지내실 준비만 하셨다 보니 제가 포함된 미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빠께서는 원래 하시던 일 외에도 다른 일을 하나 더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자식에게 남들 못지않게 해주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낮에 일하던 곳에서 퇴근을 하신 후 집에서만 저녁만 드시고 곧장 부업을 하러 나가신 아빠께서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결국 엄마와 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결국 늦둥이인 저를 나이가 많으신 엄마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저는 그런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너무 철이 없었고 다른 친구들의 엄마들에 비해 늙은 엄마가 창피하기만 했죠. 그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철없고 못돼 보일 만큼요. 그러다 우연히 저 때문에 젊어 보이려 노력하는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날부터 우리 엄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랑스러워했죠. 친구들은 저희 엄마가 나이가 많다며 놀렸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연히 놀리려고 한 행동에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친구들도 더는 저를 놀리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사회에 많은 편견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꿋꿋이 아무렇지 않은 듯 버텨왔어요. 그런 것들보다 더 고민되는 일이 있었기에 신경을 쓸 수도 없었죠. 그 고민은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던 탓에 엄마는 매일 돈 걱정을 저 몰래 하셨어요. 거기다 나이도 많으시다 보니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죠. 엄마는 내색을 하지 않으시려 했지만 그 좁은 방에서 엄마의 걱정을 알아채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좀 일찍이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든 최대한 저렴하게 사려고 했고 크게 불편한 게 아니면 친구들이 버리는 걸 가져다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 집 형편에 사치일 수도 있는 대학 진학을 일찍이 접게 되었습니다. 공부보다는 당장에 도움이 되는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때 제 꿈은 무슨 가게이든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어 큰 돈을 버는 거였어요. 뭐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막연하게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겠다였죠. 가게를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했고 그 목돈을 벌기 위해 저는 시급이 꽤 되던 동대문 옷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사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동대문 옷시장에서 일을 하면 매일 사입 삼촌들이라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입 삼촌들은 저희가 거래처에 주문받은 옷을 봉투에 담아 준비하면 그 봉투를 챙겨가는 사람들이었죠.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 궁금한 게 많았던 저는 사입 삼촌들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고 다른 이야기들도 나누다 보니 우연히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도 듣게 되었죠. 잘 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갔지만 그것보다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에 더 끌렸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저도 경험 삼아 쇼핑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시장 조사하는 건 어려운 게 없었고 그 시장 조사를 데이터 삼아 옷을 구입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쇼핑몰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대문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러다 보니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동대문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낮과 밤이 바뀌어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되었고 제 생각보다 일찍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이후 나날이 쇼핑몰은 커지게 되었고 그렇게 번 돈을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사치나 제 몸에 투자하지 않았고 바로 다른 사업과 투자에 넣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손대는 사업마다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게 되었고 주식으로도 꽤 재미를 보았죠. 그렇게 제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제 남편이에요. 다른 연인들의 만남과 다르게 남편을 직접 보기 전 엄마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다니던 병원의 물리치료사였던 남편은 도대체 엄마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병원을 갔다 오신 날이면 날마다 제게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엄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몇 번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게 다였어요. 크게 호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저에겐 그냥 엄마를 치료해주는 물리치료사였죠. 그런데 우연히 헬스장에서 남편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엄마 일로 이야기를 나누다 점점 길어지면서 서로의 일상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병원 밖에서 만남을 시작하고 보니 병원에서와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외모도 훈훈한 것 같고 성격도 엄마 말처럼 순한 모습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래답지 않게 어른들을 무척이나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더라고요. 멀리서라도 불편하신 어른들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했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어른을 돕고 웃으며 넘겼죠. 약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남편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연애를 신청했습니다. 제 예상과 같이 남편은 무척이나 진중한 사람이었고 착하고 좋은 남자였어요. 그런 탓에 길게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전부터 저희 엄마도 알고 있다 보니 연애가 길어지자 결혼을 하기를 원하셨고 저도 남편과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결혼 이야기를 꺼낼 것도 같은데 남편이 절대 먼저 결혼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안달이 나고 답답했던 건 저였고 빙빙 둘러대지 않고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죠. 그런데 어이가 없게 돈 때문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물리치료사 월급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결혼을 먼저 말하기에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은 걸 드러내며 다니지는 않았지만 대충 알고는 있을 텐데 왜 그런 걱정을 한 거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을 겨우 그것 때문에 허비했다는 생각에 제가 다 준비하겠다고 말을 하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당장 가진 사람이 더 분담하면 되는 거였고 저는 돈보다는 행복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주 오랜 연애를 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연애일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오랜 연애를 했다고 생각한 저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엄마와 단 둘이서 생활하며 어린 시절 외로움을 많이 탔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먼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도 하고 있고 아직 나이도 어린 제가 불쑥 임신을 하고 싶다고 하니 남편이 더 당황을 하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 제가 임신을 한다고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니 제 의견을 수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임신 계획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처럼 임신이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남들에게 꺼내놓고 이야기하기엔 민망해서 저희 두 사람이 아름아름 정보를 알아보아 임신이 된다는 방법은 다 써봤지만 좀처럼 아이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저희 두 사람 모두에게 난임이 될 만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자의 숫자도 정상 범주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정자들의 운동성 또한 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고쳐질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직업이 물리치료사인 남편은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하지 않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의사 선생님의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에도 남편은 이미 자신감을 많이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착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놀라기도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들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았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진지한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남편의 정자들을 미리 냉동 보관하게 되었죠.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시술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산모인 저에게는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채취 후에는 며칠 동안 힘이 다 빠질 만큼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우리의 아이를 만나기 위한 일이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 고문을 버티는 것도 점점 힘에 겨워졌습니다. 처음 시험관 시술 설명을 받으면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니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가게 된 거죠. 그러던 도중 제가 너무 아이 갖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나 봅니다. 고령이신 엄마를 먼저 더 챙겨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는지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갔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께서 쓰러져 계셨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고 병원에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뇌출혈로 인해서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이 소실되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 옆에 24시간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엄마를 돌볼 수 있었죠.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일에 저나 엄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다 고역을 치르는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이 저희 엄마를 전담해서 모시겠다고 했죠. 어차피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해서 우리 형편에 큰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곁에 필요한 간병인 쓰고 재활치료 받으면 내 월급이랑 비슷할 거야. 그럴 바에는 마음이라도 편하게 내가 장모님 전담하는 게 낫지. 불편하시지 않게 집에서 재활치료도 하고.
괜찮겠어? 그래도 친어머니도 아닌데. 그리고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 많이 좋아하잖아. 장모님, 내 어머니이기도 해. 그리고 이전에도 장모님 재활치료 맡아서 해봤으니까 누구보다 장모님 몸에 잘 알고, 그리고 지금처럼 지내다간 당신도 금방 지칠 거고, 장모님께서도 힘들어 하실 거야. 그걸 보는 나도 더 힘들고, 내가 명색이 물리치료사인데 나한테 맡기는 게 맞지. 내가 장모님 편하게 모시면서 움직이시는 것도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재활치료도 할게. 아무리 한 가족이 된 사이라고 하지만 선뜻 나서기 어려운 선택을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남편에게 엄마를 맡기는 게 맞는 일이었죠. 며칠 후 병원에서 일을 그만둔 남편은 저를 대신하여 엄마 곁에 있어주게 되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들도 모두 내놓은 채 엄마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긴 달랐어요. 또 잠깐 재활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일상을 보내면서 중간중간 엄마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운동을 알려주다 보니 효과도 눈에 띄게 좋았죠. 우리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남편 덕분에 조금씩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신경을 쏟아야 하는 때다 보니 당연히 시험관 시술은 뒤로 미뤄지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돌보며 바쁜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해주기 위해 누구보다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 선택이니 제가 그에 맞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과거 우연히 남편에게 들은 말이 있었는데, 남편 후배 중 한 명이 물리치료사 자격증과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이용해 운동센터를 오픈했다는 말이었죠. 헬스장이나 물리치료실과 다르게 1대1로 회원들과 수업을 하는 거라 들었는데, 신체 기능적인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면 남편에게도 그런 센터를 제가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 잘 되는 상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어요. 뇌출혈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던 엄마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림프암이었습니다. 림프암에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하필 예후가 좋지 않은 비호지킨 림프암이었죠. 이미 몸이 쇠약하실 대로 쇠약하시던 엄마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많은 곳으로 전이가 된 암으로 인해 항암 치료 외에는 따로 방법이 없었고, 이마저도 완치의 목적을 두기보단 생명 연장에 대한 치료였죠. 그래도 끝까지 삶의 희망을 놓지 않으셨던 엄마를 위해서 저와 남편도 엄마를 살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는 끝내 암을 이겨내시지 못하셨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저야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못지않게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죠. 아무래도 저희 엄마를 옆에서 가까이 보시던 남편이다 보니 상심이 더 커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잘 적응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던 저는 남편이 충분히 마음의 진정을 가질 수 있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착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남편은 장모님을 잃은 우울감에 빠진 것이 아니었죠.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제가 돈을 충분히 벌어오니 자기는 그냥 놀고 먹는 게 좋았나 봐요. 뭐야? 나 지금까지 당신이 엄마 때문에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 어? 장모님 돌아가신 것도 아직 회복이 안 되긴 했지. 그런데 이게 다 뭐야? 힘들다던 사람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게임 결제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집에 하루 종일 있을 거면 밥을 해 먹어야지. 왜 죄다 사 먹어? 솔직히 내가 다시 일을 해봤자 너에 비해 얼마나 버냐. 둘 중 한 명은 좀 편하게 있어도 되잖아.
편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직업이 있어야지. 그럼 내가 운동센터를 개업시켜 줄게. 안 그래도 당신이 엄마가 괜찮아지면 당신한테 해주려고 했어. 당신도 관심 있었잖아.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건가? 안 되면 큰 돈만 날리고 기분만 우울해지지.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갑자기 철없이 구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극을 시켜보고자 집 밖으로 쫓아내보기도 하고 이혼을 하자며 협박도 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큰 어른을 혼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에 있을 거면 살림이라도 잘 살라며 가정주부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집안 정리는 하는 것 같아 그걸로 만족하며 살았죠. 그러다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고 당일 고향에 다녀오겠다며 차를 타고 나간 남편이 졸음운전이라도 한 것인지 가드레일을 받고 차와 함께 강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고 있던 모든 걸 뒤로하고 곧장 남편의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를 인양한 뒤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경찰 말로는 인양하기 전에 깨진 유리창이 확인되었고 남편이 그곳으로 탈출이나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어딘가 물가에 생존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정신을 잃어 최악의 경우 사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사고가 난 지점 근처에 숙소를 잡고 매일같이 강 하류에 있을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은 없었고 경찰들의 수색에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수색하는 날이 길어지자 경찰들도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남편의 사고 지점을 시작으로 강의 수심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까지 근처 CCTV를 죄다 확인해 봤지만 남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내려오는 모습이 없었죠. 아무 소득도 없이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결국 경찰은 남편이 사망했을 거라는 말을 저에게 알렸습니다. 하필 수색을 하는 기간 중 강물이 불어날 만큼 비가 내려서 이제는 수색을 해야 하는 범위조차 너무 광범위해졌고 강과 이어진 바다로 떠내려갔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이렇게 어느 날 한순간에 남편이 제 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할 줄은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죠. 결국 남편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이 없는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그 후 제 삶은 치열했다고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의 흔적을 잊기 위해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잃고도 잘만 살아가는 것 같던데 저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네요. 일에도 집중해보고 평소 하지 않던 여가 생활도 하면서 홀로 남겨진 삶을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치듯 행동해봤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갈 뿐이었죠.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시험관 아이를 낳은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던 저는 문득 남편과 아이를 낳기 위해 행동했던 제 모습들이 생각났고 그때 남편의 정자를 얼려놓은 걸 기억해냈죠. 이제라도 저와 남편의 분신인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이라는 제 또 다른 삶의 목적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고민을 했던 저는 시험관 아이를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죠. 병원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냉동을 한 남편의 정자 샘플들은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되었죠. 과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힘들던 착상이 이번에는 순조롭게 되었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상을 하고 난 뒤가 더 조심을 해야 했기에 저는 자세부터 먹는 것까지
어느 하나 조심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조심해 또 조심을 했죠. 옆에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항상 몸의 작은 반응들도 유심히 저 스스로 살펴봐야 했고, 항상 만약의 일을 대비하여 준비하며 지내야 했죠. 하지만 그 고생들 모두가 뱃속 아이의 태동 한 번이면 싹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아들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 지금의 고통을 모두 잊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는 듯 했죠. 그렇게 천천히 흐르는 것 같던 시간은 어느새 10달이 흘러 있었고 출산 날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벌써부터 생각해주는 것인지 우리 아들은 10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제 뱃속에서 자신이 나올 날을 기다려 주었고, 출산 예정주에 딱 맞춰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출산을 위해서 분만실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진통으로 숨이 가빠오며 벌써부터 힘들었지만 그래도 곧 보게 될 아이로 인해서 기대와 흥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분만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고 없이 빠르게 우리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죠. 다른 말보다 건강하게 태어났다라는 의사 선생님 말에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과 함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눈도 뜨지 못한 채 제 가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작은 생명을 보니 이제 저도 정상적인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군요. 우리 아이, 비록 아빠 없이 태어났지만 제 모든 노력을 다해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분신인 아이를 보며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간호사들이 누군가를 저지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 아니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방금 출산하신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곳이라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저 이주희 씨 가족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주희 씨 남편 되는 사람이고요. 이주희 산모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에는 가족 관계가 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확인 절차 없이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산모님 안정되고 아기가 신생아실로 이동되면 그때 방문해 주세요. 남편, 다른 말보다 남편이라는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저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어오는 간호사분에게 밖에 있는 사람을 병실 안으로 출입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나 지나서 우리의 분신인 아들을 낳게 된 그날, 남편을 드디어 마주하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병실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을 저 혼자 다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적같이 살아난 남편이 지금까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 이제서야 모든 기억을 되찾았고 저를 찾아왔을 거란 감동스러운 상상도 해보게 되었죠. 병실로 들어온 남편과 8년 만에 감동스러운 재회를 꿈꾸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상상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당신 맞아? 지금까지 어디에 있던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당신이 죽은 줄만 알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아이야. 당신이랑 내가 그렇게 바라던 아이라고. 그래, 지금까지 주희 너가 고생이 많았다. 너가 많이 힘들었겠지. 근데 나도 나만의 사정이 있었어. 이해해줘. 당신 살아있는 거면 다 된 거야. 나는 더 바라는 거 없어.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서야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그것보다 너 혼자 우리 아들 잘 키울 수 있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혼자 키우다니. 당신은? 당신 어디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 당신이랑 더는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거라고. 당신 매번 내게 말했잖아. 아버지 없이 홀로 자란 게 사는 내내 족쇄처럼 당신을 따라왔다고. 그런 힘든 삶을 아들에게도 살게 할 거냐고. 우리 아들 내가 잘 보살필 테니 내게 보내줘. 뭐?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 앞에 안 보이더니 8년 만에 나타나서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당신에게 보내주라고? 얘가 무슨 물건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랑 나,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사고로 죽은 척 사라지게 된 것도 그 사람과 같이 지내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할게. 나 장모님 아프시기 전부터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만나기 시작했어. 항상 당신 옆에 있으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것과 달리 그 여자는 나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당신이랑 항상 이혼하고 새로 출발하고 싶었다고. 근데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이혼할 생각을 안 했잖아. 그렇다고 간통죄가 있는데 바람피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도망가면 당신 성격에 못 찾아낼 사람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주려고 할 텐데 불안에 떨면서 숨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선택이야. 내가 죽은 척하면 당신이 포기할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을 피하려 죽은 척 남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고. 뭐? 나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아하는 여자랑 끝까지 숨어서 살지. 왜 갑자기 나랑 내 아이 앞에 나타난 거야? 이제 와서 뭐가 달라졌다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애까지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피우냐고? 우리도 불임이야. 별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무슨 수를 써도 아이가 생길 가능성도 없다고 하더라. 그러다 당신 임신 소식을 듣게 됐어. 처음 그 소식을 듣고는 섬뜩할 정도로 놀랐는데 다시 생각하니 그 아이도 내 아이다 싶었지. 그래서 내가 데려오려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 그럼 나도 겨우 위자료 정도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찾아온 거야. 내 아이 데리고 가려고.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이를 보내줄 것 같아? 당신 없을 때도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낳은 아이야. 당신 같은 아빠 없어도 충분히 나 혼자 잘 기를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아? 당신만 당당하면 우리 아들도 당당하게 살 것 같냐고. 당신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 직접 받아왔잖아. 그걸 알면서도 혼자 잘 기를 수 있다고? 나한테 줘. 우리 아들 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란듯이 잘 키워줄 테니 더 큰 소리 없이 보내준다면 1년에 몇 번씩은 만날 수 있게 해줄게. 당신이 생각해도 어느 가정이 더 정상적이고 아이를 위한 것인지 단번에 판단이 되잖아. 정말 아이만 곁에 없고 몸만 괜찮다면 병실에 있던 집기들로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8년 만에 나타나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제 가정사를 들먹이며 아이까지 뺏어가려고 하니 당장에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무리 제가 사랑에 눈이 삐었다고 해도 어떻게 저따위 쓰레기와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살았는지 그런 선택을 한 제가 원망스럽고 시간을 돌리고만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저는 남편을 붙잡아 놓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경찰을 부를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경찰을 부르면 도망을 칠 수 있어 대놓고 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핑계 삼아 간호사를 부른 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로 했죠. 우선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신생아실로 보내야 하니까 아이 보내고 다 따져가면서 이야기해보자. 간호사 좀 부를게.
금방 간호사가 병실을 찾았고 다른 병실과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간호사에게 건네주면서 입모양으로 경찰이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수화기 모양을 취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간호사는 제 모습을 보며 알아들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이내 아이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죠. 그 뒤 저는 남편을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두기 위해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랑 사는 그 여자는 만족하고 있다고 해? 당신처럼 놈팡이 같은 남자는 정말 잠깐만 좋잖아. 남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희야, 너처럼 사람들 전부가 능력 가지고만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야. 너같이 불우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진정한 사랑? 그럼 집에 앉아서 놀고 먹을 줄이나 알고 내가 벌어온 돈 쓸 줄만 아는 남자를 이해해주고 포용해준 나는 뭔데? 그거야 다 네가 나보다 더 우월하다는 만족감을 느끼려 행동했던 거 아니야. 그런 치졸한 감정 따위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치졸?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서 행동했던 일들이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다 이해해 주려고 했던 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라고. 그 마음을 당신의 열등감으로 매도시키지 마. 나도 당신이 열등감으로 꽉 차고 다른 여자한테 껄떡대는 찌질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해해주지도 않았어. 아니, 당신 같은 놈 만나지도 않았다고. 당신이 나에 비해 능력이 있어? 거기다 지금 보니 그나마 자랑하던 성품도 개판이잖아. 나 화 돋궈서 경찰 신고라도 부르려는 모양인데 그만해라. 이제 본론이나 이야기하자. 아이 나한테 넘겨. 허튼 짓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애초에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들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한기로 흘려주며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죠. 한참 동안 기다린 끝에 경찰이 병실 앞을 기웃거리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제가 신고해달라고 한 겁니다. 뭐야? 당신 언제 경찰에 신고했어? 여기 이 사람 좀 잡아가 주세요. 이 사람 8년 전에 사고로 죽은 척하고 지낸 사람입니다. 네? 아이 죄송한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면 그래, 이 사람 지금까지 다른 사람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다른 사람 신분 도용해서 살고 있었다고요. 이 남자 진짜 신분은 여기 이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라면 우선 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긴 해야죠. 그렇게 남편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빠지게 된 건 저였어요. 몸조리를 하기 전에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병실에 누워 부지런히 행동해야 했죠. 제 몸과 아들에게만 시간을 쏟아서 부족한 시간에 그 짓거리를 하는 게 화가 났지만 무슨 죄를 엮어서라도 남편을 처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과 다른 가게들을 운영하면서 종종 자문을 들었던 변호사분에게 이번 일을 전부 다 말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된 변호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이 바보가 아니냐고 묻더군요. 죄송합니다. 그 심각하신 이야기인데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나왔네요. 저도 이런 사람들 최근에 종종 있다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듣게 되니 어이가 없어서요. 우선 남편분께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간통죄 폐지가 되는 건 맞는데 아직 형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고요. 최근까지는 대법원에서 간통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효력이 상실되려면 내년이나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형사상 폐지가 되는 것이지 민사상으로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서 위자료도 물을 수 있을 거고요. 사건이 발생한 날 바로 연락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대법원에서 간통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 모르니 바로 소장 접수하시죠. 거기다 다른 사람 신분으로 지냈던 중에 도용한 신분을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공문서 부정 행사로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니
징역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거고요. 또 이번에 병실로 찾아와서 협박한 대화 내용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처벌할 거리가 많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거기다 다행히 제가 남편이 없어졌을 때 정신없이 남편 찾으러 다니다 보니 실종 신고도 하지 못했고 장례식을 치른 후에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천운이었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급한 일이었던 간통죄 먼저 고소하게 되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15년 신년 초에 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그 전에 처벌을 받게 되었죠. 겨우 징역 6개월에 2년 집행유예였지만 나머지 위법 사항들로 인해 추가가 되어 징역 4년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지낸 세월들과 홀로 소가리를 했던 시간들을 보상받기에는 약한 처벌이었죠. 만족스럽지 못한 처벌이라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잊을 거란 마음 먹는다고 쉽게 잊혀지는 건 아니었지만 최대한 과거를 떠올리지 않고 현재 제 앞에 있는 소중한 아이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죠. 그래서 결혼 후 지내던 지역도 떠나고 운영하고 있던 가게도 정리를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지도 벌써 8년째가 되어 가네요. 꼬물거리던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 1년이 넘어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이를 가지기 전 제 다짐과 같이 최선을 다해 아이를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아이는 다른 문제 없이 잘 자라주고 있고 제 노력을 알아주는 듯 엄마를 무척이나 생각해주는 효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확실히 저희 때보다 빨라서 그런지 자기 나름대로는 엄마 생각을 한다며 저에게 연애를 해도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가 다 자라 성인이 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아이에게만 제 인생 모두를 쏟고 싶네요. 아마 이런 건 저희 엄마에게 배워서 그런 거겠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당시 제가 알지 못했던 우리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어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나라는 후회도 듭니다. 살아계셨더라면 손주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을 우리 엄마가 매년 더 그리워지네요. 아주 나중에 우리 엄마와 나눌 이야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아이의 끝까지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쯤 글을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곳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모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